내 자식이 내 재산 때문에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면요? 그 순간 알았죠. 가족이 제일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결심했어요. 진짜 엄마의 참교육이 뭔지 그 애들에게 보여주기로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달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소중한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6 박순자의 아침은 언제나 남편의 사진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에 먼지가 꼭 반짝이는 금가루처럼 보일 무렵이었죠. 순자는 부드러운 융으로 남편의 액자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50대의 가장 늠름했던 모습으로 세상 모든 풍파를 다 막아줄 것처럼 든든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날이 참 좋네요. 당신이 가꾼 저 작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가도 꽃은 이렇게 해마다 다시 피어나니. 혼잣말은 어느새 순자의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더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너무 바빴고 또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씩씩한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도 순자는 남편과 한참을 조용히 대화한 뒤 늘 하던 대로 돋보기 안경을 찾았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일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소파 위 탁자에 두던 돋보기 안경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라?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텔레비전 선반 위도 샅샅이 살폈습니다. 부엌 식탁 위를 확인하고 심지어는 냉장고 안까지 열어보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돋보기는 없었습니다. 30분쯤 집안을 뱅뱅 돌았을까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이마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애타게 찾던 돋보기 안경이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채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던 겁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걸 머리에 이고지고 찾고 있었네. 순자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끝은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국을 올려놓고 까맣게 태우는가 하면 며칠 전에 만났던 동네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늘 똑같은 안부 인사. 목소리에는 어떤 따스함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할 숙제를 해치우는 듯한 의무적인 말투였죠.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바쁜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 차마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통화가 끝나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가워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남동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동생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죠. 누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 오늘따라 누님이 해준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네. 동생의 목소리는 큰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정하고 살가웠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주말에 올 때 미리 전화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잔뜩 끓여놓을 테니. 동생과의 통화는 늘 유쾌했습니다. 매형과 누나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본인 뒷바라지 해준 게 동생은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품고 살았죠. 누나의 작은 목소리 변화까지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누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지. 순자는 동생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아까의 불안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던 치매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망증, 감정 기복, 무기력감. 의사가 설명하던 초기 증상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텔레비전 속 의사의 말이 마치 나에게만 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왔는데 만약 내가 정말 정신이 흐려져서 자식들 앞에 짐이 된다면 그건 죽기보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집과 재산을 내 손으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혼자 끙끙 앓지 말자.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똑똑한 내 아들, 딸들이라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아줄 거야. 순자는 자식들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수천 번은 눌렀을 큰아들의 번호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난다고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약한 소리를 내비쳤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순자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윽고 아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다급하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세상에 그걸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 걱정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명의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특별히 부탁해서 내일 오전에 어머님 댁으로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왕진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사정사정해 볼게요. 아시겠죠? 전화는 그렇게 황급히 끊겼습니다. 순자는 자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하는 생각에 멋쩍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나를 이렇게나 걱정해 주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준다니. 순자는 불안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현관으로 나가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하얀 가운 대신 점잖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적인 인상을 주는 뿔테 안경과 한 손에 든 가죽 서류 가방이 그가 의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 박사님이십니다. 워낙 바쁘신데 제 부탁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남자는 순자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고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의사는 곧바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대거나 혈압을 재는 대신 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식사는 뭘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셨죠?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단어 3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5분 뒤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강아지, 연필, 하늘. 순자는 갑작스러운 시험에 당황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단어 몇 개는 기억해내지 못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각, 사각 그의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 며느리는 벌써부터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기 시작했고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해서 순자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순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며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적어 넣었지만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숫자들이 삐뚤빼뚤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드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중증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귓가에서 B-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고 눈앞의 모든 것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중증 알츠하이머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순자의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소파에 깊숙이 기댔지만 온몸이 천길 낭떠러지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갈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순자의 넉나간 얼굴을 확인한 순간 자식들의 거짓 눈물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큰아들이 달려와 순자의 어깨를 부축했고 큰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가 꼭 고쳐드릴게요. 네. 큰 며느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충격으로 이성을 잃은 순자에게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짐이 되고야 말았다는 절망감이 순자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약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재산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큰아들은 순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더없이 자상하고 든든하게 들렸지만 재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순자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자신이 평생 일군 단단한 성 안에서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의 손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은 캄캄했고 귀에는 자식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시커먼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 연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순자는 끝 모를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뿌옇고 모든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가 끝나면 큰 며느리는 어김없이 약과 물 한 잔을 들고 순자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걱정이 가득한 지극히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잘 챙겨 드셔야 얼른 병세가 좋아지시죠. 자, 아하세요. 순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얀색의 작은 알약. 저것이 나를 고쳐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내가 병자라는 끔찍한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기계적으로 약을 받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순자가 약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한 시선 아래서 순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온몸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팔다리는 축축한 손뭉치처럼 무거워졌고 머릿속은 텅 빈 항아리처럼 멍해졌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스르르 감겼고 순자는 그대로 깊은 잠인지 혹은 혼수 상태인지 모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자가 무기력한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집안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스럭거리는 소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순자의 귓가로 자식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거 확실해? 약효가 얼마나 가는 거야? 걱정 마. 2시간은 꼼짝 못 하실 거야. 아버지 서재부터 다시 찾아보자. 분명 뭔가 숨겨두신 게 있을 텐데. 맞아요, 형님. 귀금속 같은 건 안방 장롱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봐야죠.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안방 장롱. 그곳은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습니다. 순자조차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내 자식들이 그곳을 뒤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자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서 안 된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조금도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본드로 붙여놓은 듯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삐걱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탁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그리고 책장을 뒤지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고문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무력하게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꺼풀 안쪽으로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몸짓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닦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늘 꼿꼿했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고 총기가 넘치던 눈은 텅 비어 초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바라본 거실 창문에 비친 모습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빠져나간 낯선 껍데기뿐이었어요. 자식들은 이제 순자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약에 취해 잠든 순자의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재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랑 상가 건물만 해도 80억은 좋게 넘을 텐데 성년 후견인 신청은 언제쯤 진행하는 게 좋을까? 조금 더 확실하게 어머니 상태가 나빠져야 해요.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외삼촌이라도 끼어들면 골치 아파지니까. 서류는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잘 생각했어.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걸 끝내자고. 외삼촌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 순자의 심장이 희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내 동생.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다시 짙은 약기운이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있는 순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이 시계는 너무 낡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언젠데 아직도 이걸 차고 계세요. 제가 예쁜 걸로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이건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게요. 어머님, 그 시계는 남편이 순자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안 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 신음을 무시한 채 망설임 없이 순자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냈습니다. 시계줄이 팔목을 스치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딸깍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며느리는 시계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제가 맛있는 거 차려드릴게요. 그 차갑고 탐욕스러운 손길 순자는 그 감촉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은 순자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기억도 기력도 심지어는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약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지냈습니다. 세상은 한 겹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약기운에 흐릿해진 시선으로 창밖의 나뭇가지를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걸레와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거실이 좀 칙칙한 것 같아서요. 제가 분위기 좀 바꿔드릴게요. 이 소파도 너무 오래됐고 화분은 저쪽 창가에 두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며느리는 순자의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션의 위치를 바꾸고 장식품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시선이 텔레비전 옆에 놓인 작은 달력에 멈췄습니다. 그 달력에는 순자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남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쯧 찼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외삼촌 생일을 이렇게 챙기세요? 이제 정신도 없으신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달력을 벽에서 떼어내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늘 살갑게 안부를 묻는 유일한 혈육, 동생. 그와의 연결고리가 무참히 끊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기운에 짓눌린 머리는 그 기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분주한 손길은 마침내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액자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먼지가 뽀얗네. 제가 먼지나 좀 닦아드릴게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이 사진은 이제 좀 치우시는 게 어때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 죽은 사람 사진만 보고 사실 거예요?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마음만 아프시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 말이 순자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의 생일 달력을 치울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약기운이 마치 예리한 칼에 베인 것처럼 한순간에 쫙 갈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순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치운다고? 내 남편을, 당신의 아버지를 이 집에서 치워버리겠다고? 가슴속 가장 깊은 곳, 남편과 함께 묻어두었던 뜨거운 용암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기운에 풀려있던 다리에 힘을 쥐어짜며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를 창고에 넣으려는 듯 돌아서는 며느리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목구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볼품없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순자의 행동에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본 순자의 눈은 이전의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찬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앉으세요, 어서요. 놀랐잖아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 약에 취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대답 대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 액자를 며느리의 손에서 빼앗듯 가져와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려는 듯한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액자의 차가운 유리가 가슴에 와닿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순자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면서. 알겠습니다. 안 치울게요. 네. 이제 진정하시고 다시 앉아서 좀 쉬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기력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순자의 머릿속에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없는 치매 환자라면서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 그때 조금 전 며느리가 던져버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생일. 그리고 그날 아침 아들과 나눴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외삼촌 오신다고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외부 사람 만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쩌죠? 제가 외삼촌께 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때는 그저 나를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동생을 못 오게 막는다는 아들. 그리고 동생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는 며느리.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매일 밤 자신을 잠재우던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나를 낫게 해준다는 그 약을 먹을수록 내 정신은 더욱 흐려져만 갔다. 기억은 사라지고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중증 알츠하이머라던 의사의 진단. 내 앞에서 대놓고 재산을 운운하던 자식들의 목소리. 내 손목에서 시계를 빼가던 며느리의 차가운 손길. 그리고 방금 전 내 남편의 존재마저 지워버리려 했던 저 끔찍한 탐욕까지.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게 벌이는 끔찍한 음모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며느리는 어김없이 약과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오늘 많이 놀라셨으니 이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 해요. 순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순순히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물 한 컵을 전부 마셨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약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쓰고 역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혀 밑에 약을 단단히 숨긴 채 꿀꺽 물만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가자마자 순자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얗게 녹아내리는 작은 알약. 순자는 그것을 휴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낡은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증거이자 나의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결심으로 가득 찬 한 마리의 암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약에 취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 흐리멍덩한 눈빛 뒤에서 순자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내는 일. 그것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존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하얀 알약들은 휴지에 곱게 쌓여 보석함 안에서 조용히 그 수를 늘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성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교대로 집을 드나들며 순자를 감시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전화기조차 이제는 감시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순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알려야 할 단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대표인 남동생. 어릴 적부터 유난히 누나를 따랐고 돌아가신 매형을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동생. 그라면 그 아이라면 분명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습니다.
대놓고 내 조카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다. 라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며느리는 항상 집안 어딘가에서 귀를 엿세우고 있었고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역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치매 환자라는 역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심을 유도해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작전 실행의 날. 순자는 일부러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당신 어디 갔어? 마침 설거지를 하던 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찾으세요. 식사 마저 하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습한 대로 어눌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정말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무서워. 내 동생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응?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처럼 동생을 찾는 모습은 차마 매정하게 거절하기 힘든 그림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인심 쓰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알겠습니다. 외삼촌이랑 통화 한번 하시게 해드릴게요. 대신 길게는 안 돼요.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며느리는 스피커폰으로 설정을 바꾼 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니 아픈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다정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동생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 순자는 하마터면 와락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불쌍하고 약한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닌 암호 해독 요청이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너 보고 싶다. 그것이 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호였습니다. 나 아프다. 와달라.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동생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이면 도착해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말을 가로막은 것은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는 아주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외삼촌. 어머니가 잠시 불안해하셔서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정서적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 당분간은 방문을 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어머니를 위하는 듯한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라는데 조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 가겠다고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그럼 누님 안정되시면 꼭 다시 연락다오. 네, 외삼촌. 걱정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얼굴에는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이자 누구보다 예리하고 치밀한 사람. 그는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의 방문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를, 그 부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조카의 말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분명히 감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순자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동생의 사무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굳은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웠던 누나의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을 가로채던 조카의 지나치게 침착한 목소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핑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하나의 거대한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해.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 마치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는 책상 위 달력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누나의 생신이었습니다. 매년 누나의 생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내 조카 박서준 씨 연락처 알지? 전화해서 이번 주 일요일 누님 생신 식사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봐 주게. 어머니가 아프시니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려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떠보게. 10분 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조카분과 통화했습니다. 어머님 병세 때문에 올해는 생신 잔치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어머님께는 자극이 될 수 있어 생신인 것도 일부러 말씀 안 드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네. 수고했어.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생신인 것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이건 감금이야. 명백한 감금이다. 대체 무슨 꿍꿍이들이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의심과 냉철한 분노로 번뜩이는 유능한 변호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장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누나의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조카들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보고하라고.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생과의 짧은 통화 이후 순자는 다시 깊은 침묵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뱉어내고 그것을 보석함 깊숙이 숨기는 일은 이제 순자의 유일한 생존 의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신호를 알아챘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순자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지독한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기회는 아주 갑작스럽고도 슬픈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른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의 70년 지기, 단짝 친구 영희의 딸이었습니다. 친구가 지난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8꽃다운 나이에 만나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유일한 말벗. 그 친구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순자에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붙든 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순자의 머릿속 한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핑계가 아니라면 나는 영원히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온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취해 늘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열을 하자 마침 거실을 청소하던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또 어디 안 좋으세요? 가슴이 답답하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횡설수설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영희가 내 친구 영희가 죽었단다. 내가 가야 해. 내가 가서 영희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지. 응? 제발 보내다오. 며느리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상태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으니까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어머님 몸으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 많은 데 가시면 큰일 나요. 싫다. 갈 것이다. 내 친구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니? 보내줘. 흑흑.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큰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 어쩔 수 없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당신이랑 내가 꼭 붙어서 모시고 가야 해.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특히 외삼촌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나니까 사람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해 다녀. 알았어? 그들의 계획은 순자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겉으로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방금 타겟 순자의 아들 내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시내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알았네. 나도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지. 장례식장 주소 바로 보내주고 계속 상황 보고하게. 절대 놓치면 안 돼. 동물의 왕국에서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물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거대한 사자가 조용히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붙들린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친구의 영정 사진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의 죽음이 슬펐고 동시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조문을 마친 순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타게 찾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조문객인 척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누님. 하는 신호였습니다. 순자 역시 그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제 작전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속이 안 좋다. 아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저희 앞에서 기다릴 테니 빨리 다녀오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자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감시하는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복도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
동생과 미리 눈빛으로 약속해둔 장소였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 동생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동생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대체 이게 무슨 몸은 괜찮으세요? 조용히 해. 시간이 없다. 동생의 말을 자른 것은 순자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던 누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낯설지만 익숙한 누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동생이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휴지에 곱게 쌓인 수십 개의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누님? 동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난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나한테 먹인 약이다. 중증 치매 환자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속이고 이 약을 먹였어. 하지만 나는 지난 40일 동안 단 한 알도 삼키지 않았다. 전부 뱉어서 모아둔 거야. 이것들이 내 매형이 평생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멀쩡한 애미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어. 어서 이 약 성분을 알아봐줘. 그리고 나 좀 살려다오. 마지막 말과 함께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절망의 눈물이자 마침내 내 편을 만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은 비단 주머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걱정의 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누나에게 그는 조용히 약 주머니를 자신의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자는 보았습니다. 자비 없는 분노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결의를. 걱정 마세요, 누님. 이 동생이 반드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동생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하는 대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 약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그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마치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의 낯빛을 보고 무슨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누나가 건넨 비단 주머니를 친구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약 성분 분석 좀 해주게. 지금 당장.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빠르게 결과를 알아봐야겠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약을 들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거 치매 치료제가 아니야. 이건 중증 불안장애나 조현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아주 강력한 신경안정제일세. 일반인이 이걸 2달 넘게 매일 복용했다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이고 심하면 인지능력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어. 대체 어떤 미친 의사가 이걸? 친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생은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시퍼런 힘줄이 툭 붉어졌습니다.
강력 신경 안정제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도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동생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 위의 모든 것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누나,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아버지 같았던 매형. 그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들의 자식이라는 것들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멀쩡한 어머니를 폐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대표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분노를 가장 차갑고 예리한 무기로 만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동생은 인터폰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수 계획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최고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팀을 내 사무실로 집결시키게. 그리고 화이트 해커, 최 팀장도 함께 부르게. 지금부터 전쟁이야. 잠시 후 그의 사무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동생은 그들 앞에 친구에게서 받은 약 성분 분석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겠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의료소송팀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찾아내 압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군지 알아내. 병원 기록, 처방전 내역, 모든 걸 뒤져. 그리고 찾아내면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싸우게 될 거라고 전하게. 변호사 면허, 의사 면허,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단 하나의 자백으로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이야. 둘째, 그는 화이트 해커에게 조카들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카놈들 핸드폰, 컴퓨터, SNS, 이메일 모든 걸 뒤져. 치매, 성년후견인, 재산 상속 같은 키워드로 오고 간 모든 대화를 찾아내. 돈 때문에 애미를 버리려고 작당 모의한 모든 증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게. 셋째, 그는 비서실장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과 권위자를 극비리에 섭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최고 권위자 정민준 박사님, 어떻게든 섭외하게. 내가 직접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전하게. 우리 누님의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법정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소견서가 필요하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로펌은 하나의 거대한 정보기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는 차곡차곡 결과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소송팀의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찾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들을 제시하며 압박하자마자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조카들이 거액의 돈으로 자신을 매수했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자필 자백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화이트 해커 최 팀장이 USB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조카들이 지난 6개월간 나눈 모든 대화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어머니를 속일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의논했는지,
짐승만도 못한 대화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민준 박사님께서 극비리의 누님 댁을 방문해 진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소견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소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자 박순자님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심.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누나의 안전 확보와 그녀를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것이었죠. 동생은 약국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의 집으로 커다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외삼촌이 누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보내신 최고급 영양제 세트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동생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기에 순자는 여전히 약에 취한 척 어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님, 제가 보낸 영양제 받으셨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뚜껑에 제가 빨간색 점을 찍어 놓은 약통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드시지 말고 반드시 그것만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세요. 그게 지금 누님한테 제일 필요한 진짜 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순자는 며느리의 감시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양제 상자를 열자 수많은 약통들 사이에서 뚜껑에 선명한 빨간 점이 찍힌 약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며느리가 주던 하얀 알약과 똑같이 생긴 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안정제가 아닌 비타민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병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이 건네준 칼을 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스파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가짜 약 봉투를 꺼내 동생이 보내준 진짜 약통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먹어야 할 비타민을 원래의 약통에 채워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온갖 산해진미가 그릇마다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음식들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만찬이 아니라 곧 제 모든 것을 빼앗게 될 자신들을 위한 축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완벽한 치매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것처럼 손을 떨었고 음식을 입가에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저를 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지긋지긋한 짐을 곧 벗어던지게 되리라는 안도감과 제 재산을 손에 쥘 생각에 번들거리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입에 갈비찜 한 점을 억지로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죠. 오늘따라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식사가 끝나고 큰 며느리가 분주하게 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인주를 꺼내 제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 성년후견인 신청서라는 건데 어머니를 위한 거니 걱정 마시고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 손과 발을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겠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도장을 쥐어주고는 인주를 꾹 눌러 묻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칸에만 찍으시면 돼요. 자, 어서요. 네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숨막히는 정적. 저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든 채 서류 위에서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던 손을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약에 취해 흐리멍덩했던 제 눈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는 제 앞에 앉은 네 마리의 짐승들을 차례대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서 찍으셔야죠. 큰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도장을 탁 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너희가 준 약 단 한 알도 먹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거실의 커다란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화면 미러링. 제 스마트폰 화면이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 위로 떠오르자 자식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외삼촌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하는데 약 기운 돌면 2시간은 꼼짝 못 하시니까 그때 아버지 서재를 다시 한번 뒤져보자.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탐욕과 비열한 계획을 의논하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쳤어? 진짜 노망나셨네. 어디서 이런 걸 조작해와서 저희를 협박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핸드폰 이리 내놔. 당장. 늙은 어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짐승들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저의 처절한 몸부림이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 안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내 누님 몸에 손이라도 대는 날엔 너희는 인간으로 살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모두의 고개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동생이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서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자식들은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을 화들짝 놀라며 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거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앉아있던 탁자 앞으로 다가와 품 안에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내 한 장 한 장 탁자 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탁! 첫 번째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과 권위자가 내린 우리 누님의 진짜 정신 감정 소견서다. 지극히 정상이며 인지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쓰여 있더구나. 탁! 두 번째 서류가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돈 몇 푼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써준 그 파렴치한 의사의 자필 자백서다. 너희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 자식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잠재울 결정적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손에 똑같이 생긴 하얀 약병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동생이 보내준 영양제 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제가 뱉어낸 신경안정제를 모아둔 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 2개를 탁자 위에 그들이 내밀었던 성년후견인 신청서 바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탕, 탕. 약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느냐? 제 목소리에 네 사람의 시선이 약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먼저 오른쪽 약병을 들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약들을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너희가 지난 4개월 동안 내게 먹이려 했던 바로 그 약이다. 너희 애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너희의 탐욕이 담긴 독약이지. 그리고 저는 왼쪽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 몰래 살기 위해 매일 밤 삼켰던 내 생명줄이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왼쪽 약병을 뒤집어 제 손바닥 위에 약들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약들을 제 입안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꿀꺽 삼켜 보였습니다. 제 행동에 그들의 눈동자는 이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동생이 경찰을 향해 고갯짓을 경찰 중 한 명이 두 아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박민준 씨, 존속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합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관할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입건이라는 단어. 그것은 수갑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법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두 아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눈물 한 방울 없이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거실에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전쟁터 같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보이지 않는 죄의 족쇄에 채워진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탐욕도 심지어는 두려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들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10달을 품어 낳고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때 큰아들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옆에 있던 작은 아들도 큰 며느리도 작은 며느리도 모두 똑같이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네. 저는 그들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다가와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동생은 무너져 내린 조카들 앞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다.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해라. 그러면 존속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호소해 보겠다. 그들은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동생이 내민 펜을 받아들고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는 마치 그들의 영혼이 긁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두의 서명이 끝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내 재산, 이 집과 상가를 포함한 80억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말에 너클 놓고 있던 자식들의 눈이 처음으로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놓지 못하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도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보여주마. 저는 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은 홀린 듯 아무 말 없이 저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모두를 짓눌렀죠. 은행의 지하,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 있는 대여금고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열쇠를 꺼내 제 키보다 더 큰 금고의 문을 열자 안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개의 누렇고 묵직한 광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드바. 작은 아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당 1kg짜리 순금 골드바 10개. 시가로 10억 원이 좋게 넘는 가치였습니다. 80억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눈에 다시 한번 탐욕의 불꽃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저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금고에서 꺼낸 것은 골드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 고이 놓여 있던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 한 통. 바로 제 남편이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친필 편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순자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 말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주구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요. 이 골드바는 혹여 아이들이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남기는 내 마지막 마음이요. 부디 이 돈 때문에 서로 애 상하는 일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오. 돈보다 귀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골드바를 하나씩 꺼내 다시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떤 판사의 선고보다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80억이라는 헛된 숫자에 눈이 멀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이 진짜 사랑을, 그 마지막 마음을 제 발로 걷어찬 게다. 이 골드바 역시 너희 아버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너희는 이제 돈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금고의 무거운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희망도, 그리고 그들이 놓쳐버린 아버지의 사랑도 영원히 그 문 너머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차가운 대여금 고시를 가득 메웠죠. 그것은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믿음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자들의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혼잣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마치 남편이 고생했소. 당신 정말 잘 해냈소. 하고 저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끔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존속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는 제가 쓴 탄원서 덕분에 다행히 실형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두 아들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빚을 갚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땀 흘려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의 땀 냄새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죠.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 며느리는 결국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제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80억이라는 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돈이 제 수중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텅 빈 집에서 가식적인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움에 떨고 있었을 테지요. 돈은 제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산 기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남편과 저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여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님 맛이 영 이상하네. 어릴 적 누님이 끓여주던 맛이 전혀 아니야. 허허. 동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맛없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제 평생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맛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짜 재산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는 화병에 꽂힌 작약과 사진 속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곁에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었네요. 이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 집 작약이 올해도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웠습니다. 꼭 나 자신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약이 다시 피어나듯 제 삶에도 마침내
평온이 찾아왔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잊은 채 달려가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저의 아팠던 시간이 그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그 여운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줄, 댓글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당신 곁에 인생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 공유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도 오늘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 나눠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